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특혜를 주장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죠.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는데요.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 발표가 갖는 의미 송기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박근혜의 꿈과 시간을 지배한 사람들에 대한 믿기 어려운 추적의 기록이 될 것이다. 7년의 시간 동안 진실을 추적해온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온라인 예매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매진되며 최대 관심 영화로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제작한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감독 직접 만나봅니다. I'll be back. I'll be back.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노잼진과 스포성소에서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와 82년생 김지영 두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영화배우, 인터테이너 유승준입니다. 드디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MC몽 씨도 컴백한다고 하는데요. 병역 기피로 논란이 되었던 연예인들의 컴백 소식 4부 우리 연예할까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미래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우리를 겨냥했었는데요. OECD 회원국이자 G20 국가인 한국이 세계 무역기구에서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정부의 결정이 어떤 의미이고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홍남기 부총리 발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오늘 대다수의 언론은 포기라고 썼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예. 포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 포기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기보다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만 이제 개발도상국의 여러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자, 포기가 아닌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 농업협정에서 관세율이라든지 또 농업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도상국이라는 전제에서 WTO 협정 이행표를 이행하고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오늘의 방침을 WTO 164개 회원국들에게 어떤 구속력 있는 문서로 통지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권리, 현재 개발도상국을 전제로 하고 있는 농업협정 이행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예. 현재의 권리도 포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협상이 문제인데요. 지금 도하 라운드라고 해서 현재의 WTO를 만든 협상 테이블 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였고 이제 새로운 WTO를 만들어가는 협상을 도하 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아까 홍 부총리가 말씀하신 WTO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하 라운드인데 포기가 아닌 두 번째 이유는 자, 이 도하 라운드에서 이 개발도상국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권리가 발생할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타결될 도하 라운드에서는 지금처럼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을 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선언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래 발생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 앞으로의 어떤 우리 협상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리에 대한 포기도 아니고 또 장래에 대한 권리도 직접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단어 선택, 용어 선택은 알겠는데 어쨌든 개도국 지위가 사라진다면은 무역에선 당연히 손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었다. 예. 또 여러 궁여지책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궁여지책이 미국의 압력이냐는 거죠.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갖지 마라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미국이 이제 현안이기도 한 일본의 무역 보복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올 7월 23일, 24일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가 일본의 무역 보복이 얼마나 WTO 위반인지에 대해서 164 회원국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 공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야기하는 순서가 11번째 순서였는데 그 직전 10번째 이 안건 순서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 우리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뭐 예. 중국, 인도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농업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결국 이제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인데 예. 그런 문제 제기는 오래 있었고요. 예. 분명히 그런 지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업 분야가 개방되는 전제 조건이었고 우리가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획득하는 대가로 농업 분야의 개방에 WTO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의 지위 유지는 우리 농업통상 농업 분야의 기본 전제였고 계속 유지를 해 가려고 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인도를 겨냥하면서 이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가 왜 개도국이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든 분야는 아니고 일단 농업 분야에만 개도국 지위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마치 OECD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무역 10대 대국인데 왜 개도국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WTO가 출범하기 전에 농산물 자체는 아예 관세 즉 관세화라고 해서요. 수입 제한 조치를 다 폐지하는 방식으로 WTO가 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분류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4가지 범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 OECD 가입국, 또 G20 회원국, 그다음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 무역에서 비중이 0.5%. 뭐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차지하는 건데 아마 그래서 우리한테 더 압력으로 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과연 정부가 농민들과 협의를 조금 했느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협의를 노력을 한 것은 맞지만 예. 애초에 가장 최근까지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는 이 도하 라운드 협상이 이를테면 자 앞으로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어떤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때 도하 라운드가 타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어떤 압력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4가지 기준이라는 것도 이미 WTO가 출범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미 인정을 한 그 약속을 스스로 깬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도국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농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수입과 수출.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자, 현재의 농업협정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어떻게 달리 대우하고 있느냐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크게 농업협정은 이제 두 가지 영역인데 관세율과 그리고 국내 농업 지지, 농업을 지탱하는 정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미 분류가 됐다면은 농업 지지 예산을 2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13%만 감축을 해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2001년부터 도하 라운드가 지금까지 쭉 하면서 잠정적으로 어떤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추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초안으로서 나온 것을 보면 선진국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도하 라운드에서 선진국 규정을 적용받게 됐을 때 현재 관세율의 60%를 감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홍 부총리께서 민감한 품목이 보호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개도국 특기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도하 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금처럼 자기 선언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발도상국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전히 새 도하 라운드에서도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많이 된다고 한다면 자 그때 그러면은 만약 그때 가가지고 도저히 우리의 쌀이라든지 중요한 농업 분야의 내용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즉 선진국으로 가게 될 때는 도저히 이 쌀 산업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민감한 품목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동의라기보다는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도하 라운드에서 실제 타결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선진국을 선택했을 경우는 도저히 민감한 품목을 지킬 수 없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면 저는 그때 우리는 이 방식으로는 개도국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다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거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이건 그렇죠. 우리의 선언입니까? 단순히? 오늘의 방침은 처음부터까지 다 우리의 선언이죠. 우리의 장차 협상 방침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지금 개도국 지위를 놓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력이 가장 컸다. 그런 이유인데 지금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하는 전제가 우리의 선언이란 말이죠. 네.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더 미국이 하방으로 압력을 더 강하게 하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리 미국과 여러 어떤 이를테면 뭐 안보라든지 또 자동차 문제라든지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것을 넘어선다면은 저는 오늘의 이 입장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유연하게 지켜간다는 전제 그것을 우리가 도하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강한 미국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무역에서 손해보지 않겠다 이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아마 자동차로 관세를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나 또 방위비 협상 이런 통상 현안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리 농업 분야를 내준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자동차 관세 문제는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활용한 카드지 않습니까? 한미 FTA에서 미국의 아주 민감한 품목인 픽업 트럭을 미국이 지키는데도 이걸 썼고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그 프레임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상당히 궁예지책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농업통상이나 전체통상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마지노선 이 내에서의 선택인 것이지 이것이 가령 이를테면 우리가 이거를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그러면 노선이 달라지느냐 또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자동차 관세 폭탄을 매기지 않겠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번에 선언이 이를테면 우리에게 오히려 중요한 과제가
자,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졸업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농업 분야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농업 분야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는, 즉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따라서 농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이 뭐 카길이나 몬산토라든지 그런 대규모 다국적 농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영세 소농이 WTO 체제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G33 그룹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속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소농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농업협정의 틀.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네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WTO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농업의 기준을 우리도 제시하고 우리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농업협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죠. G33 국가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다자주의 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트럼프의 어떤 일방적인 이 다자주의 속에서 이미 다 약속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개도국 지위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이런 일방주의를 우리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농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어떤 소농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2018년에 유엔이 소농 권리 선언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같이 하는 다자주의의 우리의 어떤 유리한 힘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몇 가지 나왔는데 정부 대책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 공익형 직불제. 예.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특히 지금 아베 사태도 봅니다만 무역 무기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량의 어떤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우리 농업의 중요한 가치, 이런 부분을 이 공익형 직불을 통해서 농업에 대해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이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예. 지금까지 가령 뭐 한미 FTA라든지 한중 FTA 하면서 무역이익 공유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오늘 잡은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예. 그것이 실제로 예산으로서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의 가치를 지탱하고 반영하는 우리의 어떤 농업협정의 우리의 아젠다 설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WTO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명백하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현재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농업협정 이행표, 이것을 우리가 변경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방식도 WTO 164 회원국에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개도국 지위의 이행표를 바꾸겠다는 통지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적어도 그런 방향, 그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 지위가 포기된 건 아니다라는 점은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또 G33 국가들과의 대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송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이상호 감독과 함께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문제적 인물, 영화감독 겸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 인터뷰하겠습니다. 새 다큐멘터리 영화를 들고 왔는데요. 대통령의 7시간이란 제목입니다. 이달 초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됐고요. 관객들의 반응도 꽤 뜨거웠다는 평입니다. 심령, 코믹, 다큐라는 독특한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예, 뭐 기자보다 이제 감독이란 말이 더 편합니까? 기자죠. 좋은 기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언론사 고발뉴스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도 밟으셨습니다. 5년 전 다이빙빌 상영을 놓고 엄청난 진통을 겪었고 그 이후에 이 영화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주 시끄러졌습니다. 논란의 장으로 바뀌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어떠세요? 가니까 많이 안정화됐던가요? 5년 전에는 원래 부산영화제 그 해운대 쪽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려고 가시는 거거든요. 영화인들이나 일반인들. 근데 5년 전에 못 나갔어요. 혹시나 또 다이빙벨 말도 많은데 저 이상호 기자인지 감독인지 저거 술 처먹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올까 봐 못 나갔는데 이번에는 소주 좀 마셨고요. 그리고 일본 쪽 감독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거 금지된 영화 못 트는데 한국은 어찌됐든 틀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 정부 보조금도 깎이고 고생도 했지만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자, 이번 그 대통령 7시간 예매 10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요? 그건 약간 홍보성 멘트인데요. 한 13분 정도, 10분 조금 넘게. 그 보통 1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또 이게. 19분까지 10분으로. 그래요? 그러면 좀 다행인데. 이렇게 인기를 얻을 줄 알았어요? 약간 이상했어요. 왜냐면, 상당히 궁금해 하셨던 이슈이기도 했지만, 재미있거든요, 이번 영화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웃었다고 하는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를 다룬 그 다이빙벨 그 후란 영화를 만들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정말 관객과의 만남하려고 극장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그런 경험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 관객분들이 이 영화 필요하다. 세월호 관련된 영화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의 적폐 청산에 대한 문제. 근데 화가 나거나 슬플까 봐 못 보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썼는데 많이들 웃어주셔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닝타임 얼마입니까? 78분입니다. 자, 개봉이 다음 달? 네, 11월 14일. 근데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는 개봉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게 참 큰 싸움이거든요, 늘. 그게 사실 숙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뭐냐면, 다큐멘터리, 공익적 다큐멘터리를 안 틀어준다 뭐 이런 비판들이 제법 있으니까 관은 몇 개 줘요. 근데 새벽 1시 50분. 밤 12시 50분 뭐 이런 시간표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 청취자분들은. 근데 그걸 퐁당 편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실 해서 관을 냈다 관 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좋은 시간표를 좀 얻기를 그 관수보다는 프라임타임 때를 얻기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텐데 취재 과정이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네, 7년 걸렸습니다. 7년? 이게 기본적으로 2012년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박근혜 후보였죠. 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동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인데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역사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사를 거쳐하는가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중요한 문제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최태민 뭐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가 술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자유롭게 팟캐스트에서는 또 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제도권 언론에 가져온다든가 영화로 가져오는 거는 어렵죠.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취재 크로스 체킹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방금 이 기자 이야기대로 그 우리 기존의 제도권 언론이 최태민,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다루는 게 2017년도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6년부터 살짝 나왔다가. 그런데 제가 팟캐스트에서 처음 최태민 얘기를 한 게 2014년이고 그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상호 기자가 저랑 인터뷰하면서 최태민보다는 최순실에 주목해야 된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3년 전에 벌써 최순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2012년에 취재를 하면서 뭐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 이미 2012년 13년에 저희는 그 전모가 사실 확인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최태민에서 최순실로 넘어가서 그 2대에 걸쳐서 모녀가 관리 또는 어떤 식의 관계가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하는 내용들, 뭐 한복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성 문제라든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일 좀 센서티브한 문제가 이제 종교적 관련성 여부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 이동영 작가님 하시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예. 얘기를 했죠.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기사 온라인에서 기사 써봤자 포탈에서 안 실어주고 예.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팟캐스트 정도였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대선 이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사실은 큰 예. 아젠다를 만들지 못했죠. 예. 자, 그런데 이 영화 때문에 MBC에 복직했는데 다시 징계를 받았습니까? 저는 사실 요 옆에 MBC가 있어서 관계가 약간 무량한데 예. 안 가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일 한 4, 5년 만에 가까이 진출한 것 같아요. YTN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예. 일단 제가 그 당시에 MBC가 이제 선거 개입 의혹이 있어서 그걸 내부 고발했다 잘리지 않았습니까? 예. 2012년인데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복직이 됐어요. 잠깐만요. 그게 김정남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아, MBC에서 김정남 인터뷰를 했죠. 예. 네, 근데 안 했다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었었는데. 나중에는 했는 걸로 밝혀졌고. 그렇죠. 예. 그걸 내부 고발을 했고 잘렸는데 예. 3년 만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돌아갔더니 너 그동안에 왜 대통령 7시간 취재했어. 그래서 정직 6개월을 또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거푸 정직 6개월을 2번 받고 2016년에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래서 계속 정직을 하면은 발이 묶이잖아요. 2016년이면 이제 최순실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속. 그래서 대통령 7시간 제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나가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사표를 썼죠. 사표를 쓰고 네. 복직한 회사를 다시 나왔다. 네네. 예, 예.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영화가 나온 셈입니다. 예. 예, 근데 뭐 당시 언론이 뭐 블랙리스트도 있었고요. MBC도 그렇고 그때는 우리 YTN도 뭐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다들 한번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봅니까? 언론 환경이? 글쎄요. 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접합한 상태인데 다리를 세균이 있으면요. 접합하고 그 위에 피부를 발라도 붙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6주째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봉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에 바이러스 세균이 있으면 붙지 않고 계속 안에서 썩는다는 거를 요즘에 언론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요. 세월호 제목이 지금 대통령 7시간이니까 네. 누가 봐도 세월호 이야기하는 거구나. 세월호 그 당시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은 뭐 했을까 7시간 동안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 시간이죠.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다만 세월호 7시간의 중요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밝히지 못한 우리의 촛불의 한계. 특검이 근처도 못 갔거든요. 이후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봉합된 줄 알고 있어요. 안에서 썩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동시에 우리는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고 어떤 시대를 우리가 헤쳐 걸어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주셨으면 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세월호 그 희생했던 학생들의 부모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 그 실시간으로 댓글 달리는 것들 중에 세월호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말씀 너무 주위에서 많이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본을 계속 차고 다니는데 네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럴 거냐? 뭐 이런 얘기, 쌍소리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뭐 제 아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덮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썩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밝히는 게 하나도 없다. 왜 침몰했고 왜 구하지 않았고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는 밝혀지길 원하는 것이 맞는 거죠. 밥이 지겹다고 안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밥처럼 우리 사회의 정의,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밥과 같은 존재죠. 밥은 지겨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봉 날짜도 정해지진 않았죠, 아직. 정해졌어요. 11월 14일로. 11월 14일. 네. 첫 방송 오늘 지금 YTN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1월 14일 개봉이니까 여러분들 영화가 개봉되면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가 언론 문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최근 언론 노조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로 인해 언론에 대한 실망한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나마 언론 노조가 촛불 무서운 거 그리고 촛불에 대한 비제 양식은 있구나. 예. 최소한. 예. 하지만 그 최소한이었다 예. 생각을 합니다. 최근 조국 정국에서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들, 뭐 대통령도 언론에 성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단독 달고 검찰별로 기사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던준에서 분석해 보니까 단독 단 기사 중에 절반 이상이 검찰발 기사더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뭐 검찰 고위직에 따르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사실 누가 이야기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상호 기자도 과거에 검찰 출입할 때 그렇게 많이 썼죠? 많이 썼죠. 20년 전에 무려 20년 전에 잘 나가던 대검찰청 출입 기자였어요. 예. 그 중에서 유일하게 못 나가는 현재 기자가 되어 있는데 싸고 편합니다. 검찰발 기사는 그냥 한마디 듣고 와서 써도 일면 톱, 헤드라인 그리고 소송 거는 사람도 없고 예. 너무 좋죠. 다음 날 30억이라고 했는데 100억이래. 그럼 오보잖아요. 그런데 예. 확인 결과 추가로 70억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의 편의적인 방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과 언론이 손을 잡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벌써 이상호 기자도 20년 전에 했다니까 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관행처럼 끊어지지 않고. 네네. 근데 이거는 그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 노조에서 성명이 저는 최소한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촛불 혁명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로움을 지향한다면 최소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언론도 부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책임 있는 언론의 주요 인사들은 최소한 이를테면 페널티, 이를테면 이동영의 EJ를 처음부터 끝까지 역주행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 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역사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만 봐도 조국 사태라고 하는 프레임도 좀 불편한데 예. 이게 기본적으로 조국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은 촛불에 대한 부정, 그 전 시대, 박근혜 시대로의 회기를 획책하는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취임 당일부터 일관되게 조국에 대한 흔들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기사가 안 먹혔죠. 근데 검찰발로 계속 흘리니까 검찰 기사는 유혹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 대중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너무나 드라이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반대하시는 분의 경우는 설득이 아마 되시기 어려울 텐데 적어도 언론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유튜브라든가 반대 촛불에 저항했던 적폐 관련자들은 지속적으로 조국을 흔들어 왔단 말이죠. 그게 먹힌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공동체 면역력이 상실된 거죠. 알겠습니다. 언론 얘기 거기까지만 하죠. 예. 그또 너무 후배들을 또 비난하면. 아니 뭐 저는 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MBC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도 돼요? 그래 하세요. 예. 네, MBC가 뭐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요새 그런 지적이 있는데 예. 제 입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시 언제나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MBC 정도 되는 회사면 저는 과감하게 검언의 유착을 끊는 차원에서 저는 기자실을 비롯해서 주요 출입처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입처 없애고 의제 중심으로 해서 예. 과도하게 검찰 벽치고 기웃거리지 말고 관련자들, 당사자들 그리고 광장에 돌아가서 의제 중심으로 예. 이제 좀 취재를 했으면 네.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에 MBC 보도국으로 응원의 빵이 또 도착했다고. 네, 어제 왔다고 그러네요. 300개. 그래요. 네. 자, 좀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상호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의혹만 제기한다. 책임감 없이.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수사권이 있거나 한 70곳 정도 압수할 수 있는 강제권이 있다면 좀 더 의혹이 아니라 100% 사실로 접근한 보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저도. 예. 다만 그런 제가 무분별하게 보도를 한다는 지적은 또 25년 동안 일관되게 받아온 지적이에요. 그런데 예. 일관된 패턴을 보면 제 개혁적 보도에 반대하거나 적폐 쪽에 계신 분들, 불편한 분들이 무분별하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분별 있게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발뉴스 운영은 잘 됩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네. 개인이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게. 일단 고발뉴스에서 저희 YTN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기사를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좋은 기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요. 예. 뭐 이동현 작가한테 뭐 밥 얻어본 것도 없는데 예. 팬이기도 하고요. 예. 예. 지금 그러면 고발뉴스는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네네. 운영되고 이렇게 있고. 하고 있고요. 예. 그 어때요? 네. 그 대형 언론사 있다가 지금 1인 미디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뉴 미디어. 네네. 차이점 있을까요? 있죠.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선단식 취재를 못 한다는 거. 근데 뭐 앞으로의 언론은 결국은 1인 미디어로 갈 수밖에 없다. 너무 무겁거든요. 예. 또 시청자들 신뢰면도 많이 1인 미디어, 뉴 미디어로 옮겨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1월에 1, 2월에 하노이에 정상회담 취재하러 왔거든요. 예. 근데 50명, 60명씩 왔어요. 대형 언론사가. 예. 근데 저희 3명 갔거든요. 근데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JTBC에 이어서 2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전문성 있는 민첩한 취재를 원해요. 그래서 뭐 사이드 스케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예. 밥을 줄 때 뭐 이렇게 정식으로 막 주는데 그 하나 단품 요리 제대로 하는 거. 그걸 찾아가시는 아주 주체적인 뉴스 수용 태도가 이제는 확립이 됐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제 준비되신 선수로부터 빨리 언론사에서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대형 언론사에서 뭐 혹시 오버를 한다든가 과장된 보도, 왜곡된 보도가 나오면 요즘은 그 뉴스 소비층이 바로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한때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많이 회복됐습니까? 예, 뭐 뉴스만 안 보면 건강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 예, 좀 적당하게 이제 예. 필요한 만큼의 병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화는 11월에 개봉을 하고 또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저희 전두환 영화랑요, 삼성 또 엑스파일 보도한 지가 이제 시간이 꽤 돼서 여전히 남아있는 삼성 문제, 노회찬 의원에 대한 문제 해서 삼성 엑스파일 계속 이건 좀 상업 영화로 만들고 싶은데 투자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예. 여전히 삼성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회하고 있다. 지금까지 몇 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가장 아쉽다 그럴까요? 뭐 다 내 자식처럼 이쁘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특별하게 마음이 가는 영화라든가 또 가슴 아픈 영화라든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김광석 영화 애착이 가고요. 예. 지금 여전히 소속 중인데 계속적으로 2탄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의 시간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예, 오늘도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줍니다. 네. 청취자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모두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와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터미네이터와 82년생 김지영인데 네. 오늘 삼행시는 김지영으로 하죠, 그러면. 좋습니다. 김지영. 김지영. 카메론으로 할 줄 알았어요. 가만히 계실래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김지영 삼행시 보내드리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추천한 영화 터미네이터 2. 네. 네. 제가 이 터미네이터 이번 다크 페이트는 린다 해밀턴이 나와서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너무 멋져요. 터미네이터의 여전사의 원조잖아요. 이런 류의 영화의 여전사의 원조죠.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론의 부인이기도 했었고 전 부인이었죠. 제임스 카메론의 전 부인이 참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제임스 카메론을 지금의 감독으로 만든 그런 주인공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 린다 해밀턴의 노익장이 과시된다고 해서 너무 보고 싶었고, 제임스 카메론이 또 제작도 했고, 사실은 터미네이터가 이후에 시리즈가 많이 나왔는데 1편, 2편을 잇는 실질적인 3편이 이번 영화예요. 맞아요. 다크 페이트?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제가 꼭 보고 싶어서 제가 미리 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터미네이터 2부터. 1991년에 개봉했는데 이번에 3D로 다시 탄생했다. 그렇죠. 2 명작이에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쨌든 존 코너의 생사예요. 그러니까 미래 존 코너라는 영웅이 있어서 인류를 기계 인간하고 싸워서 인류를 구원하는 어떤 그런 슈퍼 영웅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마블의 그런 슈퍼 영웅은 아니지만 어쨌든 혁명 전사 같은 이미지죠. 근데 이번 다크 페이트에서 요거는 스포일러 아니고요. 존 코너가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죠. 그럼 존 코너가 죽었으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미래 세계가 바뀐 거예요. 존 코너가 없으니까. 다크 페이트. 네, 그렇죠. 이번 얘기는 이게 스포가 아니라고요? 요건 스포예요. 요건 설정이야. 설정이니까 요건 이해하고 들어가시게 돼요. 알겠습니다. 존 코너가 죽어서 그러면 미래 세계를 누가 구할 것인가? 다음 주에 어떻게 봐 이거. 미래 세계를 누가 구할 것이고 미래 세계에서 온 터미네이터를 또 누가 막을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존 코너 역할을 했었던 또는 그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성과, 그렇죠? 계급과 뭐 인종과 이런 것들이 좀 다 바뀌었죠. 맞아요. 네, 그런 측면들이 이번 영화의 새로운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터미네이터 2 얘기할 때 김성수 평론가가 명작이다 그랬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터미네이터 1이 갖고 있는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사로 바꿔놨다는 측면에서 터미네이터 2가 저는 더 좋았습니다. 네.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그 어떤 공간적 개념 또 시간적 개념을 뭐랄까요 새로운 개념으로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은 미래에서 현재로 왔을 때 다시 미래가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평행 우주 이론처럼 우주 평행 이론처럼 그런 것들을 새로운 개념을 영화 속에 도입했다. 제임스 카메론은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선진적인 그런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린다 해밀턴의 노익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0대거든요 지금. 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오죠. 터미네이터 역할로 여기서 나오는데 아놀드 늙은 터미네이터인가요? 네. 인간화돼 있죠. 와. 네. 이건 스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화된 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인간화됐죠. 그 정도는 알잖아요. 1, 2편을 통해서. 많이 인간화됐잖아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네. 역시 이번에도 새로운 아무리 인간화됐다고 기계가 늙어요? 스스로 늙게 했어요. 대박 이거 봐. 스포가 나오잖아 지금.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뭐 술술 나옵니다 지금. 아놀드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 먹은 배우이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은 주된 역할에서 스스로 좀 한켠 물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전사 또는 미래 전사든 현재의 전사든 어쨌든 시대를 지켜나가고 세상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기 때문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한켠에 좀 물러나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달라졌죠 많이. 액션씬은 여전합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좀 약간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예컨대 이제 수송기가
하늘에서 두 동강이 나서 요건 스폰가? 네, 그렇죠. 요건 스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좀 과하다고 본인은 판단했다.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막 살아. 요건 좀 과하다. 아직 개봉 안 했죠, 그런데 이거? 예, 개봉도 안 했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예. 언제 개봉합니까? 30일 날 개봉하니까 이제 다음 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배우 중에 맥켄지 데이비스라는 여성 배우가 있는데요. 키가 178쯤 돼요. 린다 해밀턴의 노익장도 노익장이지만 맥켄지 데이비스의 매력이 굉장히 철철 넘칩니다. 그래서 그 두 여배우의 두 여전사의 그 뭐랄까요? 그 세대 간 대결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팁이 될 수 있죠. 네. 그 예전 영화는 린다 해밀턴이 그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죠. 뭐 모성애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뭐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맥켄지 데이비스가 누군가를 지키죠. 그게 이제 아들이 될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될지 그거까지 얘기하면 진짜 스포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 명이 지금 여기 쫓기는 여자가 있고요. 또 사라 코너, 그 린다 해밀턴의 이름이 사라 코너죠. 그래서 사라 코너가 지키려고 하고 맥켄지 데이비스가 지키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지켜서 미래 세계와 또 현재 인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얘기가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입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라디오를 송출해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이동형 TV로 보시는 분들이 잡음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기술적인 문제로 잡음이 나는 거고요. 예스 앱이나 혹은 팟캐스트 팟빵으로 대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만 이거 보시고 음소거 해놓고 목소리는 불러드시면 되니까요. 예. 자, 삼행시가 많이 왔네요. 2577님. 김동형이야? 아니고요. 이동형이고요. 지금은 영원히 청취할 우리들의 라디오. 이 너무 약한데. 김이 빠지네요. 김이 빠집니까? 예. 5233님 갑시다, 그러면. 김설이는 겨울에도. 지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 영원하라 이동형의 수정문 승부. 이 정도 했으면 줍시다. 이 정도 했으면. 김 빠지고요. 예. 자, 7877. 터미네이터다, 터미네이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김성수 평론가. 지적인 남자. 영리한 남자.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7877님. 하나 드립시다, 이런 거. 기다려봐요. 자. 9998님 갑시다. 예. 김 빠진 사이다 같은 내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순간. 영화와 시사가 있는 방송 이동의 뉴스 정보의 승부. 요건 드려야 되겠네요. 예. 9998님 당첨되셨고요. 예. 김성수 지적인 남자, 영리한 남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7877님. 예, 고맙습니다. 예. 당첨되셨고요. 예. 또 4600님 갑시다. 4600 예. 김지영도 보고 싶은데. 지금 시국이 영 아니라서 검찰개혁 끝나면 DVD로 볼게요. 그래도 보세요. 그래도 보세요. 그래도 보시고. 그래도 보시고 검찰개혁도 하시고. 그럼요. 선물은 드리고. 주시고. 네. 4600님 너 당첨되셨습니다. 보시라고 선물 드리는 거예요. 예. 김지영 가서 보세요. 당첨되신 세 분은 샵 0945번으로 다시 한번 받을 주소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그 진심이 좋네요. 예. 참 시국을 걱정하는 그 진심. 예. 나머지 두 분은 두 번째 영화 소개 끝나면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 82년생 김지영 갑시다. 82년생 김지영은 일단 소설 자체가 100만 부 이상 팔렸잖아요. 거기다가 김지영 역의 정유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 대현 역의 공유가 나와요. 이걸로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냥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자기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는 남녀 주인공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치의 연기를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정유미의 연기는 그냥 뭐 사람을 무장해제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연기예요. 지금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빙의라고 하는 그런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치 실제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현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런데 뭐 일부 이 소설이나 영화를 불편해하시는 분은 뭐 하다 안 되니까 빙의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그게 아니고요. 애초에 빙의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그 현상을 김지영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처럼 애초에 소설에도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있었던 그 건데 요거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 빙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공동체 아주 오래 전서부터 마음에 한이 쌓여 있던 걸 그걸 풀어주는 방식으로 무당이 중재자가 돼서 빙의한 상태에서 공수를 줘서 사람들에게 해원을 했어요. 그 모티브를 되살린, 현대적으로 되살린 게 82년생 김진영이라는 소설이었고 그 소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되살려놔서 그 치유의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를 짠 게 바로 82년생 김진영이라는 영화다. 소설과 같습니까? 아니면 소설보다 더 풍부해졌나요? 자, 일단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영화를 이렇게 풍부하다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 그런데 영화에서는 소설에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소설은 기본적으로 그 정신과 의사한테 이 김지영이라고 하는 빙의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평면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평면적이고 실제로 김지영의 입장만 강조되죠. 그런데 영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그 빙의 현상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과 세상이 있잖아요. 입체감이 생겨서. 입체감이 생기죠. 네, 풍부해졌네요, 뭐. 그런 부분에서 너무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만 이제 그러니까 2번, 3번을 건너서 감정이입을 하게 돼 있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감정이입을 하게 하니까 엄청난 이 치유의 효과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동영 작가 이렇게 저렇게 재미없어하는 표정으로 계속 그러죠. 제가 지금 노잼수가 됐어요? 아니, 두 분 말씀하시라고. 네, 스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본 감동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아무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소설 속에서 다 아실 거예요. 그 82년생으로 태어났던 김지영. 이 82년생이라는 게 상징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나 풍요롭게 살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데올로기는 뭐가 남아있냐면 남아선호 사상이라든가 이런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 아래 놓여있죠. 그런 상태에서 풍요 속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IMF를 겪으면서 이제 갑자기 빈곤을 겪게 되고 자신의 꿈을 하나씩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중 3중으로 자신의 꿈이 재단되는 것처럼 느끼는 한 여성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핵심인데 이거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냈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동영 TV 마국주님께서 82년 김정이 아니라 62년생 김숙자면 공감했을 듯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82학번 오동진인데. 썰렁하고요. 예. 대답해 주시죠. 62년생이었으면 공감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많은 일들이 다 제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에도 저희 아내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걸기를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50대인 사람들만 느끼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예? 혹시 무슨 말을 하실까 봐. 저도 장모님한테 전화하는 거 두려워요. 마찬가지죠. 똑같죠, 그럼 뭐. 그런데 그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76년생 이동형 어떻습니까? 저기요. 이 단처럼 마음대로 사시는 분이 장모님이 두려워한다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같은 강도로 느껴질 것 같아. 그만하시고요. 이 두 배우가 만나지 않았나요, 예전에 작품에서? 네, 이전에도 만났었죠. 지금이 3번째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도가니에서 만났죠? 네. 근데 도가니에서는 이렇게 진하게 정서이입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하여튼 뭐 일단 영화가 배우의 역할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공유 씨가 앞에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정혜민 씨가 앞에 있는 맞습니다. 그런 근데 영화가 균형 감각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유가 도깨비로 나와도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배우인데 어떻게 나쁜 남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공유가. 그런데 구조 안에서 방황이라기보다 약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잘 표현해서 오히려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들의 그 끼어있는 그 고통 그런 것들을 많이 잘 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스오피스 1위예요. 제가 아까 마국주님 댓글 읽어드리고 지금 나머지 분들도 좀 안 좋은 댓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80년 김지영 소설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만 그만큼 또 안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정유미 씨가 출연한다고 했을 때 악플이 쏟아지고 별점 테러도 막 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1.68점 남성 평균이. 그래서 이것도 성대결로 조장하는 거 아니냐.
지금의 20대 혹은 10대 중후반 남성들은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냥 소설도 알아서 좀 챙겨 보시고요. 또 영화도 보세요. 보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소설보다는 그러니까 소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결코 소설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훨씬 더 공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영화를 좀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예.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런 이견, 논쟁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문의를 좀 달리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제 딸들이 매일매일 당하는 고통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구멍을 찾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매일매일 당하는 고통이에요.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로서 이걸 선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공감되는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건 다 뭐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지고 이 그 정유미가 연기하는 그 빙의된 어떤 그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말을 탁 던지는 것은 사실은 정유미의 말일 수도 있어요. 정유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지영이죠. 김지영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누군가 다른 캐릭터의 입을 빌려서 던지는 건데 그게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예.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은 다 우리 사회가 풀리는 느낌을 들어요. 치유를 받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함께 영화관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한 장면이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차마 말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럼 또 스포 성수 그러나 이럴 거 얘기할까봐 다만 그 얘기를 그 장면을 볼 때 그 영화관에 있던 남자 여자 공이 다 같이 울었어요. 예. 중충모순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뭐냐면 입으로는 뭐 사회민주화 얘기하지만 가족으로 돌아가면 뭐 남성 중심 사회나 뭐 등등 뭐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펼치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일상 속에 아마 82년생 김지영이 그러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어떤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지 않나. 아마 그런 측면들이 역사적으로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영화관에 가서 보기를 바라고요. 자, 두 분 나머지 추첨해야죠. 2328 갑시다. 김지영 소개하실 거라 예상했어요. 지지고 볶으며 살아온 결혼생활 28년째. 영화 82년 김지영으로 위로받고 싶어요. 저분 드려야 됩니다. 28년째래. 저분 드려야 됩니다. 예. 28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그래요. 2328님 당첨되셨고요. 네, 1416님 갈까요? 김미. 뭐야? 진짜 뉴스. 영원한 진짜 뉴스 제조기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하나 더 해봅시다. 해볼까요? 김설인 휴대폰을 닦으며 지금 예매하고 있는 영화는 바로 김지영. 예. 뒤가 났습니까? 뒤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김미 안 됩니까? 김미까지는 괜찮았는데 진짜 이거는 조금 억지로 만든 느낌이다. 알겠습니다. 저건 제치라기보다는 억지다. 좀 그런 느낌이. 이건 어떻습니까? 한번 주세요. 김성수는 왜 그럴까? G 드래곤은 왜 그럴까? 영 이별하고 싶다. 뭐야? 김성수하고 G 드래곤하고 이별하고 싶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네. 왜 그러실까? 네. 0037님 당첨되셨습니다. 마지막 5분 이렇게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영화 소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좋은 영화로 찾아뵙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연예계 소식 가지고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텐아시아 김하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야기할 것은 병역 기피 논란을 안았던 가수죠. MC몽 돌아온다고요?
네, 오늘 컴백을 해서요. 제가 막 만나고 왔는데요. 6시에 새 음반이 발표가 됐어요. 예. 새 음반은 3년 만이고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약 8년 만입니다. 문제가 나고 공식 석상 처음 드러낸 겁니까, 모습을? 네, 그때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예. 음반을 내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한 거는 오늘이 정말 오랜만에. 그래요? 8년 만이죠. 네. 그 복귀 시도를 여러 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복귀 시도를 했고 또 음반은 계속 꾸준히 좀 발표를 한 편이고 또 콘서트도 했는데 이렇게 언론 앞에 새 음반을 소개하는 자리는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거죠. 예, 예. 네. 자, 김하진 기자가 오늘 쇼케이스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우선 오랜만에 이렇게 언론 앞에 서는 거여서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었고요. 새 음반 소개가 좀 중점을 이뤘는데 그래도 일단 뭐 밝히고 가야 되는 부분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병역 문제에 대해서 네. 네, 어떤 말을 했어요? 우선 억울한 부분은 없다. 자신이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네티즌들의 악플이나 비난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고 전혀 뭐 고소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른 문제도 아니고 병역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대중들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심어준 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도 아들의 병역 문제로 대통령에 낙선했고 네. 윤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로 아직도 한국에 못 돌아오고 있고 그렇죠. 네. 예, MC몽 씨도 8년이 지났지만은 복귀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대중이 쉽게 용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군대 같은 게 뭐 누구나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남자라면 예,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가야만 하고 누구나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인데 그렇죠. 가고 싶어 하지 않죠. 누구는 가고 싶겠어요, 사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고 꼭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의 치아를 발치하면서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좀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 공평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다만 이 병역이나 입시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김수현 캐스터는 군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저는 해병대 다녀왔어요. 해병대. 예.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친구들이 그냥 가자고 해서 그냥 갔다 온 게 뭐 다죠 뭐.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원래 해군에 연애사병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해병대 같이 가면 인원이 적으니까 만나서 같이 이렇게 부대 생활 할 수 있다. 동반이 때 이런 게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했다가 조금 이제 뭐 도착하자마자 후회했죠? 그날 많이 울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해병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예요, 군대. 저는 막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막 무술을 배우고 막 이런 제 친구가 좀 거짓말을 좀 하는 친구가 허언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굉장히 막 무술만 하고 막 전투 기술을 배우는 곳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삽질도 하고요. 할 거 다 합니다. 그렇군요. 몇 개월 했습니까? 저는 군대가 원래 2년 2개월이었었는데요. 그때가 군대 좀 줄면서 2년 1개월을 했죠. 한 달 정도. 네. 혜택 받네요. 네, 엄청 행복해. 군대에서 한 달은 정말 길거든요. 참고로 저는 하루 혜택 받거든요. 제대 날짜가 5월 5일이어서 4일날 보내주더라고요. 하지만 하루도 그래도 좀 아유, 하루도 좋죠. 군대에는 1시간도 있고 싶지 않은 게. 그래요. 자, MC몽 신곡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MC몽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좀 풀어낸 자전적인 곡들로 채운 10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더블 타이틀곡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샤넬 또 인기라는 곡을 더블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는데 인기라는 곡은 굉장히 흥겹고 그 EDM을 기반으로 한 경쾌한 곡이고요. 샤넬은 발라드 장르입니다. 근데 요즘에 10곡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오랜만에 내는 만큼 좀 단단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마치 소설처럼, 그리고 음반 제목이 채널 8인데요. 약간 MC몽의 채널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게 아마 샤넬 음악 같습니다. 좋네요. 그래요. 피처링 하는 가수들도 함께 했습니까, 이번에? 네, 오늘 자리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인기라는 곡을 부른 가수가 송가인 씨가 피처링에 참여를 했어요. 송가인 씨요? 요즘 핫하다고 하네. 네, 이 곡이 약간 마지막 부분에 고각적인 그런
그 좀 접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송가인 씨가 국악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게 또 국악을 보여주는데 송가인 씨까지 좀 덩달아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오늘 왜 송가인 씨가 실금에 올라와서 악플세를 받나 싶었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네, 피처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좀 많이 비난을 사고 있어서 MC몽 씨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참 오래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다 그 싱글로 내던데 10곡의 음악을 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습니다. 성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6시에 공개가 돼서요. 음원 차트 성적은 7시에 알 수가 있어서 네,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MC몽을 기다렸던 팬들도 많을 테니까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예, 다른 얘기 봅시다. MC몽과 비슷하게 병역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죠. 유승준. 네. 유튜브를 시작했다고요? 네, 얼마 전에 지난 19일에 공식 유튜브 채널 유승준 오피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인사 영상을 남겼죠. 예. 영상에서 유승준이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 주위에서 말리는 분들도 있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다.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서 좀 잘 좀 봐달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전에 있던 것들은 영상도 좀 잊고 새롭게 좀 웃으면서 영상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냥 생각할 때도 또 팬들이 그렇게 또 환영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죠. 아무래도 저 역시도 그렇지만 이 남자분들 군대를 특히나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또 특히나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겠다. 그리고 잠시 외국에 갔다 오겠다 하고 안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꼈죠. 예. 그래요. 근데 유튜브 활동을 새롭게 시작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앞서도 본인의 인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과 다시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싶지만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은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께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마음을 좀 얻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제가 들어가 봤는데 네. 구독자 수가 9,500명 정도 되네요. 네, 6일 만에 9,000명을 찍었다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원체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팬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너무나 싫어서 이게 좀 앞으로 달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좀 감내하면서 자신이 좀 계속 영상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 아직 싸늘한 것 같고 어쨌든 유승준 씨도 뭐 이런 여론은 알고 있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악플러들한테 좀 정면 승부같이 악플 달러 오시는 것도 수고가 많다 이런 관심도 감사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욕을 먹어서 그런지 좀 담담해지신 것 같고 아래가 좀 이 내부가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신인 걸그룹 아리아즈 쇼케이지에 김하진 씨가 다녀왔는데 아리아즈 처음 들어보는 그룹 같은데? 네, 데뷔 쇼케이스여서요. 이제 데뷔했습니까? 예. 나온 걸그룹이고요. 6인조 팀인데 미니 음반 제목은 그랜드 오페라라는 제목이고요. 오페라 또 클래식 이런 분위기의 걸그룹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걸그룹은 처음 아닙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이고 무대도 이렇게 순백색의 의상을 입고 마치 정말 오페라나 클래식한 공연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타이틀곡 제목도 까만 밤의 아리아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리아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예. 데뷔를 하기 전에 과거 논란이 있었어요? 네, 멤버 주은이라는 친구가요. 과거에 좀 미성년자일 때 뭐 술과 담배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그리고 또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와서 좀 화제가 되고 비난을 받았는데요. 데뷔는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실로 밝혀졌습니까? 우선 굉장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다. 계속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 폭력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절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연예인이란 직업의 특성상 방송에 계속 나오고 또 피해자는 잊고 살더라도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또 계속해서 트라우마처럼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그래서 더 연예인들의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지훈 양 같은 경우는 일단 데뷔를 했고 또 사과를 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면 계속 사과를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해야죠. 지금 멤버가 6명이네요? 네, 6인조입니다. 예, 6인조 멤버 6명. 오늘 쇼케이스엔 데뷔곡도 당연히 나왔겠죠? 네, 공개를 했고요. 오늘은 아니었고요. 아리아즈는 며칠 데뷔한 지 좀 됐는데 어제 데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음악방송에도 출연을 했고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김 기자는 혹시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을 겪었거나 받거나? 네, 저는 가담한 적도 없고 피해를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우리 김수현 캐스터는? 네, 저는 뭐 평범하게 똑같이 뭐 싸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 과거보다 요즘 들어서 이 왕따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왕따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좀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또 이제 뭐 가까이 밖에 나가서 놀면서 친해지면서 금방 뭐 화해도 하고 근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예, 이건 어쨌든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사건 사고로 넘어가죠.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중견 배우 정원중 씨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원준 씨가 지난 22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10대 남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망 사건이 났는데 이게 뭐 음주를 했느냐, 불법 유턴을 했느냐, 신호를 위반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네, 우선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요.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고 다만 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 중,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네. 자, 근데 유가족 측이 사과나 장례식장 방문이나 이런 걸 정원중 씨가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던데. 네, 이게 밝혀지고 나서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로 들어온 뉴스를 보면 정원준 씨가 유가족을 만났고 또 거듭 사과를 했다고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네. 정원중 씨도 당연히 안타깝고, 특히 사망한 분이 이제 10대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정원중 씨는 지금 드라마 출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주말극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중 씨는 좀 지금 굉장히 심리 상태가 불안한 상태여서 내가 TV에 출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제작진은 지금 섣불리 뭐 하차 여부를 확인을 해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른 사건 갑시다. 오늘 내내 실시간 검색에 오른 여배우인데 한하경 씨. 네.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고요? 네, 20대 남성이 자신과 이제 연인 사이였는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뭐 차로 들이받으려고 한다든지 좀 욕설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식으로 이제 좀 폭력을 가해서 그래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아니다 하다가 한 30분 만에 번복을 해서 내가 맞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일어난 사건 아니고 좀 시간이 앞쪽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재판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재판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방송인 연예인 H씨 여배우 H씨 하면서 이게 이니셜이 나오니까 H씨가 한하경 씨가 아니냐 하면서 이제 추측을 하다가 본인이 아니다 하다가 이제 다시 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집행유예 2년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니까 실형인데 그러면은 법원에서도 이 한하경 씨의 범죄가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줬네요. 그렇죠. 일단은 본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폭력을 대한 게 아니고 장난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싸웠는데 남자가 그냥 나가서 자기는 자기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자애가 택시를 잡고 있길래 타라고 했다. 그럴 때 뭐 웃었다. 남자도 웃고 뭐 장난을 쳤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차로 치려고 했고 본넷 위에 올라갔는데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디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법원 판단에서는 일단은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건 일단은 실제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했다라고
그 평가가 지금까지 난 거죠. 예, 예. 네. 그런데 한하경 씨가 데이트 폭력 사건에 휘말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의 데이트 폭력을 했었다. 아하. 그러면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데이트 폭력을 했다라고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전 사귀었던 사람들하고도 데이트 폭력이 있어서 네.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죠. 실형이 그나마 선고됐고. 이제 집행유예를 준 건 다시는 이 남자와 만나지 않겠다, 사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형을 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백성문 변호사하고 우리 YTN의 김선영 아나운서가 결혼을 발표했네요. 네, 저도 뭐 오늘 이제 결혼 발표가 났다는 거 이제 기사를 봤는데 백성문 변호사가 YTN의 김선영 아나운서와 결혼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인스타를 통해서 밝혔죠. 예. 그 백성문 변호사는 뭐 우리 라디오의 패널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났답니까?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뭐 저희도 이제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예. 그래서 뭐 같은 방송 시간대에 이제 같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요? 저는 이 얘기는 이제 만나고 계시다는 얘기는 한 달 반인가 2달 전 정도에 좀 들었고, 교제를 한다더라. 카더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회사에서 돌면서 좋은 이왕이면 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네.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결혼 발표를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복드리고 예. 네, 기쁩니다. 앵커와 패널로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하고 예. 이런저런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앵커분들이 이제 또 패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예. 실질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그 김선영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가 굉장히 심하게 끝나기 네. 때문에 그때 한참 배도 고프고 이럴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야식도 먹고 네. 네. 하다 보면 좀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고. 이게 11월에 결혼합니까? 네, 11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밝혔고요. 그 같이 찍은 사진도 백 변호사가 올리면서 우리 결혼합니다 이렇게 좀 아주 알콩달콩 달콤하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오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예. 네. 오늘 오전에 저한테도 청첩장 보냈더라고요. 네. 안 가려고요, 그래서. 예, 두 분 결혼 축하드리고요. 알콩달콩하게 잘 바랍니다. 자, 고 설리 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악플의 밤 폐지를 결정했네요. 네, 우선 제작 방향에 대해서 제작진이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설리 씨의 부재 아래에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다음이죠. 연예뉴스에 대해서는 댓글란을 폐지하겠다. 네, 굉장히 큰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처음에 취지 댓글을 다는 그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인격 모독 수준의 공론장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댓글란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데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악플의 폐해를 포털에서 인식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